저는 언제 터질지 모를 금융위기 대참사를 막기 위해서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한 바가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과 각 당은 저희 요청에 저희 제안에 대해서 신속히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가소로운 자들의 그 상태, 저는 막히고 말았습니다. 한줌도 안 되는 부패한 정말 권력 같지도 않은 권력을 휘두르는 그들에게 편집 없는 날선 토크의 진술 라이브 썰전 시간입니다. 김종배 시사평론가, 김영우 의원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예. 문재인 대통령 어제 첫 비상경제회의에서 50조 원의 어떤 특단한 금융 조치를 발표했죠. 여기에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이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너무 미흡하다라면서요. 문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뭐 대통령이 일단 이런 그 비상경제 회의 한 거는 다행이죠. 이게 뭐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50조 원의 금융 조치에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결국 뭐 대출 주로 이제 금융기관을 통한 이런 그 금융 지원이 얼만큼 좋은 효과를 발휘할지 이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필요합니다. 네. 필요하고요. 또 한미 통화 수합 후 체결된 것은 천만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경제가 어려울 때는 가장 어려운 분들이 이제 사회적인 또 경제적인 취약계층인데 예. 결국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한된 이 재정을 재원을 적재적소에 실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일이 필요하겠다. 그걸 위해서 이제 영수회담, 영수회담이 열리면은 국민들은 그래도 좀 안도를 하겠죠. 다만 이 영수회담이 이견을 그냥 막 마구잡이로 표출하는 또 선거 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말고 큰 틀에서의 좋은 그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좋겠죠. 대통령이 받아들일지, 청와대가 받아들일지. 근데 얼마 전에도 이제 그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가서 여야가 대표들 오고 이제 회동을 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황교안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한 거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몸부림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무슨 이야기냐면 코로나 전국 속에서 정부가 이거는 뭐 정부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상황적으로 맨 앞에 나서서 여러 가지 어떤 정책들을 좀 주도해 가고 있고 또 네. 대통령이 진두지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총선판에서 야당의 특히 제1야당의 존재감 뿜뿜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존재감이 계속 떨어져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존재가 되어버리니까 네. 어떻게든지 간에 명함을 내밀기 위한 몸부림으로 보는 게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당적 협력을 다짐한 것은 참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야당 대표가 몸부림이라도 지금 쳐야죠. 맞습니다. 사실 대통령이 이제 아까 진두지휘 하셨다 그러는데 처음부터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초기에 잡기 위해서 이 외교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조기에 잘 대책을 세웠으면 네. 좋았는데 이게 지금 민간 의료진의 뛰어난 그 진단, 그 노력과 기술 덕분이 아니었으면 이 정도 진단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뭐 청와대는 지금 자화자찬하다가 상황을 여기까지 지금 오게 만든 장본인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영수회담 몸부림 쳤으면은 뭐 받아들이는 그 아량도 좀 베푸셨으면 좋겠어요. 못할 게 뭐 있겠어요 지금 이 마당에. 뭐 임기 첫 그 비상 경제 조치 회의도 했고요. 네. 또 앞서서 노동계, 경영계 모든 쪽에서 모여서 한 회의도 또 사상 처음이었고요. 원탁회의에서. 원탁회의도 처음 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대신에 지금 총선 얼마 안 남긴 상태에서 황교안 제1야당 대표는 총선 후보고요. 또 상대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그러니까 영수회담이란 표현 대신에 그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만나는 거 아무 제약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만약에 만나야 된다면 그거는 황교안 대표만 따로 만날 수는 없는 일이고요. 네. 그러니까 그 뭐 다른 어떤 정당 대표들하고 이제 같이 만나야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국론이 분열이 돼서 일단 국론을 모으고 그래서 합심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냐, 네. 아니면 뭔가 어떤 그 행정 조치가 신속히 집행돼야 되는 국면인가에 따라서 그 테이블의 필요성은 달라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하나의 예만 들면 지금 뭔가 신속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국회를 거쳐가야 돼요. 국회의 의결이 없으면 신속 집행이 어렵다라면 네.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달려가서라도 만나는 게 맞겠죠.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추경이 처리가 됐고 추경에 기초해서 지금 신속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여야 어떤 대표들과의 회동이 필요하냐, 아니 근본적으로 원론적으로는 필요하다는 데는 반대를 안 하겠어요. 다만 그것이 어떤 그 총선을 앞둔 상태에서 정당들의 존재감을 부각시켜주는 정치적 의미 이외에 그렇게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그거보다는 시간을 어디다 그러면 쪼개서 먼저 투입이 돼야 되는가? 이거는 뭐 잔명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는 거죠. 또 이런 거 있습니다. 1차 추경 통과됐고요. 2차 추경 얘기도 이야기 나오는 상황에서 또 2차 추경에서 재원을 확보해서 재난 기본소득 얘기도 나왔었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지자체들이 앞서서 나가고 있지만은요. 그게 중앙 정부의 재정이 어떻게 또 배분이 되느냐도 또 논의를 할 때 대화 상대인 제1야당의 또 의견도 논의도 협의도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한번 청와대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비례대표 공천 명단을 두고 미래통합당과 갈등을 빚었던 한성근 미래한국당 대표 어제 결국 사퇴했습니다. 이 한 전 대표가 됐죠 이제. 근데 황 대표를 비롯한 이 통합당 지도부를 비난을 했는데요. 그 용어가 표현이 상당히 강하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참으로 가소로운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한 줌도 안 되는 야당의 권력을 갖고 그 부패한 권력이 참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개혁을 막아버리고 말았다. 예. 이렇게까지 좀 이야기를 했다면 여기에는 감정이 엄청 듬뿍 담겨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런데 또 뒤에 나중에 기자들한테 그 참으로 가소로운 자들의 황교안 대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 한 줌도 안 되는 야당의 권력을 그럼 누가 쥐고 있느냐? 황교안 대표가 아니면 그럼 평 의원들이 쥐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본다면 결국은 한성교 대표가 그러니까 심사가 좀 복잡한 것 같아요. 뭐냐면 상당히 지금 감정적으로 너무나 격앙되어 있는데 네. 그렇다고 정면으로서 맞부닥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대표직을 내놓는데 그냥 조용히 사라질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감정 토로를 했는데 그렇다고 또 관역도 정확히 설정하지 않고 네. 무슨 이야기냐면 본인의 참으로 복잡다단한 어떤 처지와 심경이 이 그 어제 하루 동안의 어떤 행적에 그대로 다 담겨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원래 이제 싸움 중에 가장 난해하고 복잡하고 또 상처가 깊은 싸움이 집안 싸움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그러니까 미래통합당하고 미래한국당의 싸움은 조금 관리가 가능한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나마. 왜냐하면 이제 원유철 그 신임 대표 취임식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새롭게 그 최고위원회도 이제 구성이 됐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당의 싸움은 더 가관이죠. 지금 비례연합정당 만드는 데 있어서 그 하승수 정치개혁연합 집행위원장, 그러니까 원로급이죠. 진보의 원로급들이 지금 이제 민주당을 향해서 정말 거친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네. 양정철 그 민주연구원장에게는 이런 얘기까지 했더라고요. 적폐 중에 적폐다.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낙연보다 양정철이 세다는 말까지 나오느냐.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앞으로 그 비례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이죠. 이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 더불어시민당에서 앞으로 이제 어떤 싸움이 벌어질까, 아마 가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그래도 관리 가능한 싸움하는 야당이 좀 낫습니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관리 가능한 싸움하는 야당 얘기를 다시 한번 좀 이따 여당 얘기해 보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보니까 조금 전에 원유철 이제 신임 대표가 선임이 됐어요. 그러면서 원유철 대표가 네. 새로 공천관리위원회를 또 구성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게 상황 관리가 가능한 싸움인가, 아니면 또 확정이 되는 거, 아니면 파국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공병호 현 공천관리위원장과 인터뷰를 했는데 본인은 물러날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질일이 되는 건데 네. 지금 재미난 현상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어제 한성교 대표가 물러났잖아요. 그리고 다음 날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황교안 대표가 한성교 당시 미래한국당 대표에게 두 사람, 네. 박진 전 의원과 박형준 혁신통합추진위원장의 공천을 요구를 했다. 네.
이 이야기가 바로 나왔어요. 네. 무슨 이야기냐면 참으로 가소로운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관역을 정확히 밝힐 수 없는 그 복잡한 심사에 뒤끝이 이런 보도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연합뉴스한테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근데 여기서 그러면 이걸 한번 상상을 해보죠. 공병호 위원장도 거침없이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네. 만약에 오늘 경질이 된다. 그러면 어떤 공천 과정에서 있었던 것들을 만약에 공병호 위원장이 전이라고 하는 것이 되면서 만약에 폭로해 버린다라면 이게 폭로요. 관리 가능한 상황이 될지 저는 그게 궁금하죠. 제가 볼 때는 관리 가능할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전원책 그 비대위원장도 물러나면서 네. 무슨 큰 결전을 칠 것처럼 그랬는데 그때는 조광택이 위원, 네. 어쨌거나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리고 이제 공천 시즌에는 늘 누구를 부탁하고 이런 일은 좀 흔한 일이었죠. 근데 제가 이제 눈이 얘기합니다마는 위성정당이잖아요. 그죠? 저는 위성정당이 아니길 바랬던 사람의 한 사람이지만은 네. 어쩔 수 없이 이제는 황교안 대표 시스템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좋든 싫든 간에 네. 미래한국당이 이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갈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원유철 이제 신임 대표가 또 그런 그 임무를 띠고 갔다고 보아지고요. 네. 이제는 뭐 공관위도 당연히 또 이제 해체가 되는 거죠. 대표가 바뀌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공관위를 통해서 굉장히 신속하게 공천 심사를 할 것이다. 네.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이제 별로 없어요. 진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예. 근데 하죠. 문제는 지금 문제의 소지가 불거져 버린 거죠.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특정인 2명, 이름이 실명이 다 공개된 2명의 공천을 요구를 했다면 이게 뭐가 되냐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얘기가 이제 바로 지금 따라붙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른바 비례위성정당 문제 나오고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되면서 비례대표 공천 과정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유권 해석을 의뢰한 적이 있었어요. 네. 이때 공정한 심사와 민주적인 표결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선관위의 유권 해석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 비례 공천 과정이 상당한 엄격한 절차와 룰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게 나왔는데 네. 그다음에 자유로운 경선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형식적으로는 정당법에 따르면 다른 당 대표가 다른 당 어떤 공천에 대해서 아무 개를 넣어라라고 구체적으로 요구를 했다면 이건 명백한 선거법 정당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 이야기가 지금 다른 야권 그다음에 시민단체에서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고소고발이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황 대표를 검찰 고발을 시사를 했고요. 시민단체에서는 실제 고발을 했어요. 근데 황 대표는 근데 해명을 했어요. 의견 교환 수준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우리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제 그 더불어시민당, 민주당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가 있는 거죠. 적용돼야죠. 왜냐하면 네, 적용돼야죠. 윤호중 사무총장이 뭐 저기 더불어민주당 출신들은 후순위에 배정하는 게 맞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 번호까지 얘기를 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번에 이제 새로 개정된 선거법이 워낙 누더기 법안이고 이게 뭐 정말 희한한 선거법이기 때문에 이런 네. 상황이 지금 여든 야든 다 같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민주주의의 근간은 원래는 이제 대의민주주의고 대의민주주의의 또 근간은 정당 정치입니다. 현대 민주주의에 있어서. 네. 근데 정당 정치가 이렇게 아주 심하게 흔들리고 거의 지금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네. 개정된 선거법이 원래 무슨 그 민주당에 따르면은 다당제로 가기 위한 선거제라고 누누이 선전을 해왔잖아요. 네. 근데 결국 보십시오. 양당제가 지금 굳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위성정당들을 만들고는 있습니다만은 결국 위성정당도 거대 여당과 거대 야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정말 페이퍼 정당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대 민주주의의 어떤 골간을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다. 여든 야든 지금 코미디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좀 야당 얘기 딱 이거 하나만 더 해보고는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 지금 뭐 미래통합당에서 뭐 자매정당, 위성정당 뭐 이런 식의 정당에서 미래한국당이 생겼는데 미래한국당의 이제 공천 어떤 두 정당의 이제 공천 과정이 계속 불거지다 보니까 다시 이제 이른바 또 큰 정당인 그 모 정당인 그 미래통합당에서는 공천 결과가 나오는데 황교안 대표의 측근이라 분류되는 의원은 불출마 선언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천이 또 됐고요. 또 이런 거 하면 또 뭐 친박 핵심 위원이라는 인물들은 또 경선에서 낙선하고 또 이 과정에 또 한 인물은 또 뭐 유서 성격의 메모지로 남겨놓고 잠적했다가 또 발견되고
되게 지금 이래서 저 김영우 의원이 진단한 대로 상황 위기 관리가 가능한 상황인지 제1야당의 상황이 어떤지 한번 관전평은요? 그러니까 이제 현상적으로는 어떤 식이든지 간에 봉합이 되고 선거까지 가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내연하는 게 문제면 그런 장면 하나하나를 지켜보는 유권자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 상태에서 첫째 투표장에 나올 것인지, 두 번째 투표장에 나온다라면 어디를 선택할 것인지 이거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서 가장 그러니까 사전에도 나오니까 이야기도 골병이라고는 단어가 있잖아요. 골병은 겉으로는 표가 안 나는 거예요. 겉으로는 표가 안 나고 안으로 어떤 스며드는 어떤 병인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문제는 어떤 정치 불신, 정치 혐오, 네. 정치 냉소라고 하는 것들을 야기해 버리면 그거는 어떤 특정 정당에게도 치명타가 될 뿐만 아니라 정치 전반에도 치명타가 되는 거고요. 전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까도 이제 잠깐 그런 얘기를 하다가 왔는데 이번 총선 투표율이 정말 얼마가 나올지가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해요. 솔직히 말씀하면 별로 높을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보니까 뭐 이낙연 그 후보도 굉장히 그 더불어시민당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참 민망하다. 네. 또 이제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 참 아름답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의 입장도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또 네. 굉장히 많은 또 전직 의원들 또 후보에서 탈락한 공천 못 받은 낙천자들이 지금 뭐 굉장히 많이 그 무소속 출마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여당과 야당에서 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당이 좀 책임을 져야 돼요. 아니. 그 4+1을 그렇게 그냥 앞장서가지고 하더니 지금 보세요. 심상정 그 정의당 대표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완전히 종로에서 뺨 맞고 지금 한강에 와가지고 화풀이 하는데 민주당을 먼저 고발해야 돼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심상정 대표가 왜 사실 그 미래통합당을 고발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선거제를 새로운 선거제를 만들기 위해서 4+1을 주도했잖아요, 여당이. 그리고 나서 또 정의당이 지금 배제된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라면은 누구를 고발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고소 고발해가지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에요. 이것은 아까도 정말 말씀 우리가 나눴지만은 21대 국회 열리자마자 이 선거 제도는 손을 봐야 됩니다. 개헌을 하든 뭐. 예.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이 과거로 돌아가는데 저는 더 먼 과거로 돌아갈게요. 그러니까 이거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조선시대? 아니요. 4년 전으로 돌아가겠는데 자, 지금의 미래통합당에서 공천 파동이 있었잖아요. 공천 파동 이건 지금 미래통합당을 욕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 그 선거 직전에 당시 새누리당에서는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냐 180석 심지어 200석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그 당 그 지도부가 근데 이른바 공천 파동이 있었고 옥새 들고 나르샤 같은 이런 어떤 파문이 빚어지면서 급전 직하를 했잖아요. 근데 이때의 공천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계파와 계파 간의 갈등이었어요. 그다음에 네. 청와대가 주도했던 어찌 본다면 이때의 공천 파동이라는 것은 되게 단순했던 파동이었어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런데 순식간으로 민심이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총선 결과가 그대로 나왔는데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야 공이 나타나고 있는 이 공천을 둘러싼 여러 가지 어떤 잡음과 추태와 이런 것들이 그 4년 전에 공천 파동하고 그냥 비교를 하면 어떤 게 더 상대적으로 깨끗하고 어떤 게 더 지저분한 거고 어떤 게 더 단순하고 어떤 게 더 복잡한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유권자들이 충분히 판단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정말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한편으로는 정말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여야 공이 맞습니다. 그런데 맥락이 좀 잘못된 말씀인데 그 이제 20대 그 새누리당에서 일어났던 무슨 그 진박 뭐 간별서 나오고 이런 그 공천 파동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우리 당내에서 일어난 공천 파동이었고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당과 야당, 그다음에 또 여당과 야당이 만드는 비례정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정말 누더기 선거 제도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차원도 다르고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비교의 대상이 여야 아니에요. 공이라고 했잖아요. 예, 여야 그러니까 공이. 지금 일어나고 알겠습니다. 있는 사태는 그 문제는요? 정말 새로운 선거법 그래요.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그래서 이번 21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의회 권력 지도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21대 국회에서 다시 여론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주로 그 야당의 비례정당 얘기를 했는데요.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이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있던 건물에 자리 잡았는데 지금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이야기가 왜 계속 나오는 겁니까? 이게 이제 그 플랫폼이 두 개가 있었잖아요. 네. 정치개혁 연합이 있었고 그
더불어 시민을 위하여라고 하는 어떤 플랫폼이 있었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치개혁연합이 배제가 되고 시민을 위하여라는 플랫폼이 선택이 되면서 더불어 시민당이 돼버렸는데 네. 그러니까 그 배제된 정치개혁연합의 집행위원장이었던 하승수 변호사가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처음에는 이해찬 대표의 비서실장 그리고 사무총장이라는 공식 창구를 통해서 논의해 왔는데 어느 순간에 양정철 원장이 등장해서 내가 협상 정권을 위임받았다 나오고 이야기하자 하고 깨버렸다. 네. 그러니까 이래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된 건데요. 그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게 하승수 변호사가 직접 말한 다 그 인용해요. 공개적 네. 인터뷰를 통해서 다 이야기를 했던 네. 거예요. 그런 건데 문제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안에서는 어떤 해명 내지 반박이 나왔냐면 첫째 지금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이해찬 대표가 협상권을 양정철 원장하고 이근영 전략기획위원장한테 넘겼고 하루에 2차례씩 보고까지 이루어졌다. 근데 만약에 민주당이 이 설명이 맞다면 제가 볼 땐 그거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왜 네. 그러냐면 협상 창구를 누구로 할지는 그건 그 당의 권한 사항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거는 문제 삼을 게 없다고 보고 두 번째 정치개혁 연합을 선택할 것이냐 시민을 위하여를 선택할 것이냐도 사실은 어찌 본다면 그건 민주당의 선택 사항이에요. 다만 이거에 대해서 객관적 평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저는 여기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 정치개혁 연합하고 같이 하려고 했던 어떤 정당과 시민을 위하여가 함께 하려고 했던 정당의 어떤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개혁 연합하고 함께 하려고 했던 정당은 녹색당이나 미래당 같이 네. 이미 만들어져서 정당 활동을 해왔던 정당인데 네. 시민을 위하여고 함께 하려고 했던 정당은 거의 대부분이 급조된 네. 정당이거나 아니면 페이퍼 정당 의혹을 받고 있는 네. 이렇게 본다면 상식적으로 볼 때 그럼 민주당이 어느 당을 선택을 했었어야 되느냐는 답이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어떤 답지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별로 설득력 있는 선택은 아니다. 그래요. 이 점은 분명히 예. 지적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요거를 조금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겁니다. 민주당이 그러니까 전통적인 진보 어떤 원로들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개혁 연합 세력을 배제시키고 결국은 친문 세력과 조국 수호 세력을 하고 이제 손을 잡은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통 그 진보 원로 세력들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이고 이런 밑그림을 그리고 실행에 옮긴다고 여겨지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에 예. 대해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조국 수호 세력하고 친문 세력을 통해서 치러보겠다라고 하는 본심이 들킨 겁니다. 예, 그렇다면은요. 예. 예. 잠깐 하나만 그게 제가 본질이죠, 그 뭐. 그래요. 본질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정치개혁연합 시민을 위해 이렇게 하니까 이런 어떤 그 주체 자체가 어떤 정치 세력이고 공천을 받아서 정계에 진출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정치개혁연합이나 시민을 위하여라는 플랫폼은 쉽게 부동산 중개 사무소였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집을 살려고 하는 그러니까 매입자인데 그래서 어떤 집을 살지를 중개해준 어떤 그 중개 단체가 바로 정치개혁연합의 시민을 위하여고. 네. 그래서 중개 대상으로 잡아주려고 했던 게 정치개혁연합은 녹색당이나 미래당이었던데 시민을 위하여는 그게 아니라 처음 들어보는 정당을 소개해준. 그렇다면 중개를 어디가 더 잘했느냐? 저는 이걸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을 위하여가 친문이든 뭐든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러니까 선거 이후에 그러면 금배지 달고 정치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파트너는 가자 환경당이나 이런 데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엄밀하게 하면 최종적인 파트너는 여기기 때문에 그 정당이 뭐냐를 먼저 봐야 된다. 근데 김영우 의원은 이 이야기였죠. 그러니까 기존의 정치를 오래 준비해왔던 기존 정당인 녹색당이나 미래당이 아닌 새로운 어떤 시민을 위하여를 플랫폼, 부동산 중개업소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특정한 어떤 그 정치적인 그러니까 이거 왜냐하면 민주당이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됐냐 하면 민주당으로서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지금 미래한국당 만들면서 겪었던 문제 이런 걸 겪지 않기 위해서 확실하게 더불어민주당의 얘기를 잘 고분고분 들을 수 있는 급조된 정당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정치개혁연합은 거기에는 굉장히 진보 원로들도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조국이나 친문 세력 주로 여기서 급조한 갑자기 만든 우리는 뭐 이름도 잘 모르는 가자평화당 또 기본소득당 이런 당들을 비례연합정당에 참여시킨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근데 보시면 다시 제가 볼 한번, 때는요. 오랜 기간 동안에 정당을 설립 허가를 받아서 정당 활동을 했던 아니면 짧은 시간에 정당을 만들어 활동을 했던 정당의 어떤 정강이 있고요. 목적이 있다면은요. 거기에 대해서는 평가해야 될 부분 평가해야 되고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좀 본다는 아닙니다. 얘기합니다. 근데 유권자 입장에서는 솔직히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 정당에 대해서
정책이든 철학이든 그 이념이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시간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이거 뭐 일주일 전에 2주일 전에 만든 정당을 갖다 놓고 유권자들한테 찍으시오라는 거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기형적인 아주 기괴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조금 전에 말했었던 그 뭐 저는 뭐 플랫폼이란 말이 이해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쉬운 용어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개혁 연합, 그래서 소위 이제 시민사회 원로들로 주축이 돼 있고 뭐 다양한 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래 줄여서 정계련에서는 민주당의 결별을 선언하면서요 소수 정당과 연합해서 전략 투표를 검토한다. 그래서 소수 정당이라는 건 이미 언급했었던 뭐 녹색당, 네. 미래당 등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이런 어떤 정치개혁 연합은 87년 체제로 따진다면 그때 이미 그런 어떤 시민사회의 큰 주축이 됐던 분인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범진보 세력이 이번 그 총선을 앞두고 상당히 좀 분열하는 게 아니라는 진단도 있네요. 글쎄요. 그렇게 저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 정치개혁 연합을 이끌어왔던 예를 들어서 함세웅 신부님이라든지 한한상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정치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정치개혁 연합을 만든 게 아니라 새로운 선거법 체제에서 지금 미래한국당이라는 비례위성 정당이 만들어지고 의회 지형을 바꾸려고 하니까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사실은 이번 그 선거에 임하는 그러니까 그 플랫폼 하나를 만드는 차원에서만 어떤 헌신을 하고자 했던 분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정치 세력화를 모색을 하고 지속적으로 조직을 만들어서 정치를 하려고 했던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까지 확장해서 해석하는 것을 제가 볼 때는 의도적 과잉 해석이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래서 부동산 어떤 중개 사무소라고는 약간은 핀트가 다를지 모르지만 그런 비유를 댔던 거예요. 왜냐하면 매매가 성립이 되면 그 중개사는 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는 게 더 맞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다 떴다방이죠. 사실은 제대로 된 중개사무소가 아니라 이거 뭐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도 그냥 유권자들은 모를 정도로 그래요. 갑자기 만들어진 그러면요, 떴다방이에요. 이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더불어시민당에 불참하기로 한 또 한 세력 있죠. 열린민주당입니다. 여기에는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도 들어가고요. 황희석 전 법무부 검찰개혁 추진단장 등 상당히 지명도가 높은 인물들이 이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그 최강욱 전 공직기강 비서관이 열린민주당의 공천을 받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취재해 본 바로는 그러니까 물론 뭐 뚜껑을 일요일 날 열어봐야 되겠지만 제가 이제 확인해 본 바로는 아마 공천을 받는 일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두 번째, 그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그 지금 집권 여당인 민주당,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확실한 어떤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어떤 집권 지지 세력의 분화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이들이 나중에 다시 더불어시민당하고 합쳐가지고 하나의 어떤 몸체가 돼가지고 선거에 임할 일은 없을 거예요. 독자 완주는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불거지는 문제가 뭐냐면 열린민주당이 일정하게 득표율을 그러니까 만약에 얻는다라면 그것이 그러면 미래통합당 지지표가 이쪽으로 왔을 리는 만무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비례연합정당의 득표율을 그만큼 갉아먹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지금 비례연합정당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기분이 흔쾌하고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결국은 여당의 분열입니다. 의석수를 둘러싼 여당의 분열이고 결국은 연동형 비례제라고 하는 이런 선거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아주 그 해괴망측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지금 현재 주요 정당이 추진하고 있는 비례 정당에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정당이 33% 갤럽입니다. 미래한국당이 23%를 지지받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투표 의향 정당을 밝히지 않은 부동층이 26%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주목할 것은 부동층의 비율이라고 보는데요. 저희가 며칠 전에도 한번 다른 여론조사를 가지고 부동층 한 10% 나온 걸 제가 좀 이건 너무 낮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부동층 비율이 사실 이렇게 나온 게 흐름으로 본다면 어찌 본다면 이게 일정하게 지금 그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포착한 결과라고 보는 게 제가 만약에 여론조사에 응했다 하더라도요 머뭇댔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조사는 정당 지지도 조사잖아요. 그러니까 총선을 염두에 둔. 그러니까 기존의 미래통합당이나 더불어민주당 빠져 있어요. 이 조사 대상에서는. 근데 문제는 그러면 정당 투표에 임하는 정당이 아직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첫째. 정리가 되어 이제서 이제 조금씩 윤곽이 드러나고는 있지만 완전히 정리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어디에 투표해야 되는지를 선택지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머뭇대는 부분들도 있고 네. 두 번째는 이 현상이 사실은 처음 보는 현상이잖아요. 급조돼서 비례 전문 정당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까지 정당 투표를 했던 유권자 입장에서는 처음 보는 현상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낯섦, 여기서는 비판적인 거 둘째치고 이런 것들을 상태에서 상당히 유보적인 어떤 입장을 표할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부동층 26%라는 수치로 나오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저는 투표율이 그러니까 되게 관심사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이 부동층에서 막판에 가서 마음을 정해가지고 투표소로 가느냐 아니면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너무 생경하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하면 빠져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이건 갈림길에 서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더불어시민당이라고 하는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드는 비례정당의 공천 과정이 아직 시작도 안 됐습니다. 그게 시작이 되면 아마 어마어마하게 유권자들이 혼란스러울 거예요. 예. 엄청나게 많은 그 충격이 있을 것이고 또 집안 싸움이 예상이 좀 됩니다. 그래서 네. 지금 뭐 여론조사 결과가 큰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러면 그 조금 전에 더불어시민당 그리고 또 열린민주당 그래도 뭐 우리 흔히 뭐 네 글자로 단일 대우해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단일 대우가 쉽지 않은 게 이 비례정당의 특성이 결국은 의석 싸움이거든요. 네. 이것은 지역구도 아니고 정말 검증 없이 오는 많은 사람들을 비례 순번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더군다나 지금 이제 정치개혁연합에서는 또 반대하고 있고 또 심상정 정의당이라고 하는 또 변수가 예. 있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 비례정당이 순탄할까? 예. 저는 순탄하기 어렵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뭐 정치 2회 것 잠시 하나만 다뤄볼 텐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입니다. 근데 최모 씨의 은행 잔고 증명서 뭐 위조 혹은 위조 의혹을 놓고 지금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검찰이 어제 그 장모 최모 씨의 동업자였던 안모 씨를 불러 조사했는데 안 씨가 저희 JTBC 취재진과의 통화에서는 최모 씨의 어떤 잔고 조작 의혹을 또 언급을 하면서요. 계속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지금 시점에서 이야기를 저희가 왜 하냐면 이번 사건을 의정부지검 또 중앙지검 서울지방경찰청 세 곳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왜 시점상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게 상황이 되게 복잡한 예. 거기 때문에 최대한 단순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 단순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잔고 증명서가 위조된 것은 명백한 객관적 팩트예요. 예. 그것도 인정이 되고 법원 그러니까 그 이전 재판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예. 지금 다툼이 뭐냐면 잔고 증명서 위조의 어떤 주종 관계예요. 그러니까 누가 주범이고 누가 종범이냐라고는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네. 거기서 그러니까 이 윤석열 총장의 장모인 최 씨는 동업자인 안 씨가 조작하라고 시켰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안 씨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그 최 씨가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주책을 해서 위조한 것이다. 이 주장이기 때문에 지금 맞서고 있는 건데요. 이거는 검찰이 가리면 될 일이에요. 네. 검찰이 가리면 될 일인데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이것이 의정부지검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5달 동안 묵혀놨다가 네. 공소시효가 지금 2주도 이제 그 시간이 계속 2주도 아마 아닐 거예요. 며칠 안 남았는데 이제서야 지금 수사하는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으면 이게 납득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그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럼 도대체 5달 동안 뭐 하고 있었느냐? 요거에 대해서 사실은 검찰이 답을 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보니까는요. 또 한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장모와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말라 지시했다는 보도도 있고요. 그거는 뭐 윤석열 총장이 잘한 일이죠. 이 수사가 진행 중인 거에 대해서 자신에게 또 자신의 또 장모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보고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말씀하셨지만 왜 이 시점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결국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윤석열 세력의 압박이죠. 저는 이 고문에 가까운 압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윤석열 총장의 장모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윤석열 총장이 결국 살아있는 권력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찰 수사를 벌이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이것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세력들의 압박이 아닌가. 정치적으로는 말이죠. 정무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너무 좀 치사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 진작 안 하고 왜 이 시점에서 더더군다나 선거를 바로 앞두고 말이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제가 예. 그게 짧게 두 가지만 말씀. 이 문제를 공개 석상에서 최초로 제기한 주인공은요.
미래통합당의 장제원 의원이에요. 2년 전 국정감사장에서 혹시 기억하세요? 영상 많이 네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버럭하던 장면 많이 돌았죠. 네. 그러니까 첫째, 그러면 이미 2년 전부터 제기가 됐는데 검찰은 꼼짝도 안 했어요. 두 번째, 왜 총선 직전에 하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의정부 지검이 넘어간 게 5달 전이다. 그러면 5달 동안 묵혀 있다가 총선 직전에 움직이는 건 검찰이에요. 그럼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거냐? 여기에 대해 답을 하라 이 얘기죠. 그런 그 정책을 해석할 수 있는 여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네. 하지만 그 전후 과정을 쭉 흘러서 보면은 검찰이 몇 지점에서는 우리는 왜 그때 안 움직였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답을 해야만이 의혹이 풀린다 이 점인 거죠. 근데 김평론가의 진단은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5달 동안 묵힌 게 뭐 나한테 보고하지 말라고 했는데 보고하지 말라고 해서 그러면 마음대로 수사해도 되나 보다라고 정말로 천진난만한 집단인가라고 하는 것도 상식적 의문이겠죠. 당연히. 네. 그런 점에서 바로 그 점에서 윤석열 총장이 뭐라고 멘트를 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눈치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된다면 이것도 검찰권이 지금 제대로 행사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다. 이런 문제식이 깔려 있는 거죠, 여기에는. 네, 지금 이제 며칠 있으면 총선 후보 등록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검찰은 이제 부지런히 지금 전국 단위에서 선거 사범에 대한 거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이 사건과 별개로 윤석열의 검찰 대검은 선거 사범에 대한 속도를 계속 관찰을 하고 있고 실제 움직이고 있을 거고요. 총선 이후에 이 부분의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선거 사범의 결과에 따라서도 21대 국회 지형에 대한 영향이 있겠죠. 당연하죠. 뭐 선거가 끝나면은 많은 선거 사범에 대한 검찰 수사와 또 재판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또 이제 보궐선거가 일어나가는 것이고요. 여기 뭐 지켜봐야 되고 개별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기는 지금 좀 어려운데 네. 왜 그 이 시점에 윤석열 총장의 장모일을 지금 또 경찰도 또 하고 있고 세 군데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저는 뭐 도무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압박이라고 봐요. 예. 조질관 압박이라고 보시는 거고요. 압박이라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